하는 거 들어만 봤지 제 남편이 바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효자하고 싶으면 너나 실컷 하라고 던져주고 이혼했네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사귀는 동안 큰 다툼도 한 번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남편은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지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남편이 달라졌다고 느낀 건 결혼하면서 처음 맞은 명절 때였어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설에는 시댁 먼저,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기로 했었는데요. 저희는 결혼을 5월에 올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추석이 둘이 맞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리 약속한 게 있어도 첫 명절은 예외 아니냐며 시댁 먼저 가자고 사람을 들들 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푸념하듯 이야기를 전하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냐고 하시면서 첫 명절이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일로 시댁 어른들 눈밖에 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시댁에 도착하니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그동안 혼자 음식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 이제 며느리가 있으니까 염려 말고 쉬엄쉬엄 하시라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자기도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약간 벙찐 얼굴로 우리 집은 원래 여자들만 부엌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여자들이 어딨냐고 여자라곤 어머님 한 분뿐인데 그럼 여지껏 어머님 혼자 명절 준비도 다 하신 거냐며 물었습니다. 일부러 더 과장해서 액션을 취했는데 그러자 친척분들이 웅성거리며 저희가 있는 부엌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둘 다 그만하라며 남편에게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무슨 말씀이시냐고 남편 말대로 이제 며느리도 왔고 아들도 왔는데 방에 가서 좀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무장갑을 남편에게 주면서 일단 설거지부터 하라고 저는 내가 붙이겠다고 했어요. 몇몇 분들은 이 상황이 웃긴지 키득거리시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면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시고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면 아버지가 청소기를 하세요. 어머니가 전업주부시고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하시지만 아버지는 늘 당신이 체력도 더 좋고 힘도 더 세기 때문에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제 눈엔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런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명절 내내 일한 남자는 저 때문에 억지로 부엌에 있었던 남편뿐이었고 아버님과 남자 친척분들은 TV 앞을 떠나지 못하시더군요. 저녁까지 먹고 슬슬 친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하루 정도는 자고 가는 게 맞지 않냐면서 저희를 잡으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늦었는데 내일 아침 일찍 가도 별 차이 없다고 우기셨어요. 급기야 이 어둠에 남편이 운전이라도 하다 사고라도 나면 제가 책임질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반반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자동차만큼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차는 제 거였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제가 오래 운전을 하면 남편이 잠깐 교대를 해주기는 하지만 보통은 자동차는 저 혼자만 쓰거든요. 원래도 차는 제가 주로 끌고 남편은 운전하는 거 워낙에 귀찮아하기도 하고 운전 경력도 제가 더 길어서 제가 운전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어떻게 믿고 타냐고 하시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녀 평등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라 집안 분위기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 시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완전 조선시대가 따로 없더군요. 결국 그놈의 천명절이라는 단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잠까지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린 어디서 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어른들 있는 집에서 둘이 한 방에서 잘 생각을 하냐며 저에게 너무 남편 좋아하는 티 좀 적당히 내라고 무안을 주셨습니다. 엄연히 시부모님이 부부인 것처럼 저희도 부부인데 말이지요. 급기야 시어머니께서는 저는 당신과 자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자면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결혼하면서 독립을 하자 두 분이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나마 방 2개 중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계셨기에 사실 누가 자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억지를 쓰신 거지요. 게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거실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트렁크 차림으로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이튿날 차 막히기 전에 친정으로 출발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침은 먹고 가라며 또 잡으시더군요. 남편에게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이게 다 어머니 밥을 못 먹고 죄다 인스턴트만 먹어서 그렇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언제 또 받아보겠냐며 먹고 가라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막말로 저희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억지를 쓰시니 슬슬 짜증이 밀려왔어요. 저는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남편한테는 아침 먹고 올 거면 아예 놀다가 버스 타고 천천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 끌고 먼저 올라가겠다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시부모님께 가봐야겠다 말을 하더군요. 집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으니까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이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티를 내야 하냐고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 앞에서는 남편을 존경하고 위하는 태도를 갖추라나요. 비록 남편이 저보다 4살 많은 오빠긴 했지만 저희가 무슨 학교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요. 결혼했으면 동등한 관계 아닌가요? 제가 말 같지도 않아서 오빠나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시댁에 갔으면 미안한 줄이나 알지 뭘 그렇게 기세등등하냐고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없다가 친정에 도착할 무렵 제가 남편에게 얼굴 좀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들은 척을 안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어찌나 툴툴거리고 다니던지 정말 7살 먹은 애도 아니고 한 대 쥐어봐가지고 싶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워낙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와 있으니 사위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따위로 행동할 거면 다시 시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요. 친정 부모님도 저희가 싸웠다는 걸 아시고는 억지로 화해시키려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라며 밥 먹었으면 얼른 가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가자는 소리도 안 하고 먼저 밖으로 나가자 쫄래쫄래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한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당장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내년 명절부터는 시댁에 안 간다고 울음장을 놨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절 쳐다보더니 네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아마 그때는 제가 괜히 아무 말이나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전 그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시댁에 일절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기로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의 앙금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설이 돌아왔어요. 설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남편 혼자 난리가 났더군요. 시아버지는 족발을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는 월남쌈을 좋아하신다며 그걸 사갈 거냐 만들어 갈 거냐. 그래도 며느리 되고서 처음 맞는 설인데 직접 만들어가는 게 보기 좋지 않겠냐며 북치고 장구치고 호들갑이더군요. 저는 애시당초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하는 척만 하고 적당히 호응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 제가 남편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징검다리 휴일까지 하면 거의 5일 가깝게 쉬는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내일 내려갈 건데 혼자 갈 거니까 사위 먹인다고 뭐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하니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와야지 왜 혼자 오냐고 하시더군요. 나는 우리 집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 집으로 각자 가야 될 곳으로 갈 거라고 하니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했는 줄 아셨나 봐요. 그러면 우리 딸 오면 오랜만에 같이 산이나 갔다 올까라며 즐거워하시는데 동네 뒷산 가는 것만도 저렇게 기대를 하시니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그러다 보니 자주는 못 가게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왔어요. 남편은 차 막히기 전에 내려가야 되니까 새벽 5시쯤 출발하자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음식은 어딨냐고 묻길래 뭔 야밤에 음식이냐고 잘 시간인데 배가 고프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꺼낸 말인지 진작에 말뜻을 알아들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냐며 어이없단 식의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했냐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도 못 하더군요. 작년에 내가 한 말 생각 안 나냐고 사과 안 하면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지금 장난치는 거냐며 얼굴이 험악해지더군요. 자기 체면은 어떻게 되냐면서요. 나는 우리 친정에서 체면 없냐고 따지니 여자가 무슨 체면이 있냐고 그러더군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며 밥 먹을 때도 더치페이하고 결혼 준비도 남자 여자 똑같이 반반씩 하고 여자도 경쟁력을 잃지 않게 맞벌이하며 독립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던 인간이었는데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연애할 때는 그냥 본전 생각만 하던 쪼잔한 남자였어요.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혼자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정말 혼자서 새벽에 시댁에 가버렸어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열받더군요. 그나마 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차피 차 키는 제가 보관하기 때문에 굳이 제 가방까지 뒤져가면서 차 키를 몰래 빼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눈치긴 했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설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명절 연휴가 끝나가던 즈음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다며 지금 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꼴보기 싫고 시댁이 싫어도 걱정은 되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나이도 있으신데다가 원래 뼈가 튼튼하지 못한 분이라서 좀 오래 입원해 계셔야 할 것 같다더군요. 남편이 자기는 출근해야 되니까 저더러 휴가 쓰고 시어머니 곁에서 병간호를 도우라더군요. 저도 엄연히 직장인이고 남편이 버는 만큼 버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여자는 여자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 게 며느리 도리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폭발할 것 같은 가슴을 한 번 더 부여잡고 그럼 그냥 간병인 부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간병인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며 저더러 돈 낼 거냐고 묻더군요. 내 남편 머리에는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들어있나 싶어서 그걸 왜 내가 내냐고 당신 어머니지 않냐고 하니까 감히 며느리가 남편을 낳아주신 분을 당신 어머니라고 부르냐며 노발대발하더군요. 남편이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고 사기 결혼 당한 것 같답니다. 저도 그때는 이판사판이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사기 결혼을 운운하냐고. 나야말로 오빠가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구닥다리인 줄 몰랐다며 효도하고 싶으면 직접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진짜 너무 쪽팔려서 그 길로 차 끌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죽어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빨리 차 돌려서 안 돌아오면 자기를 이제 아예 안 보고 사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가당치도 않은 말로 저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가 어디 나 없이도 살 수 있겠냐면서 뭐라 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당신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없이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이지 않느냐고 당신 말대로 아예 안 보고 살 테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집에 가서 제 물건들과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와서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한 번쯤은 불편한 걸 두 사람 다 겪어봐야 소중한 걸 깨닫겠지 싶었어요. 아무튼 친구 집에 머물면서 회사 나가고 그랬는데 남편에게 매일같이 오는 전화도 문자도 싸그리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속으로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과일도 깎아먹는 게 귀찮아서 껍질째 먹는 과일 아니면 손도 대질 않는데 다쳐 누워 계실 시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한테 병간호를 받는다는 사실이 조금 안쓰럽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한 2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오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오길래 받았더니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화를 너무 피해서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그러더군요. 자기가 반성 많이 했다면서 시어머니가 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한번 내려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차분해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눈치라서 전 정말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쨌든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았으니 저도 모른 척하고 있기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월남쌈도 만들고 그동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을 남편이 안쓰러워서 평소에 좋아하던 약밥도 했어요. 그렇게 2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더니 한눈에 보기에도 처참한 몰골을 한 남편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제 마음 고쳐먹고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다행이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하지만 아프신 분한테 꼬치꼬치 따져먹긴 그래서 별말은 안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해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는 이제 선수교체 시간이라며 차키를 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서울 갈 차례고 제가 여기 있어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남녀평등 모르냐면서요. 그래도 자기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며느리가 해야 할 병간호를 지가 대신했으니 이제 저더러 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니까 자기도 제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다르게 뭐냐 하더군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서 다른 입원한 사람들은 딸이나 며느리가 와서 병수발 들어준다며 그게 너무 부럽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직장 다니는 거 모르냐고 하니까 그까짓 거 얼마나 번다고 유세냐고 나야말로 이제 더 쓸 휴가도 없고 하루빨리 회사에 돌아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더는 못 견디겠더군요. 저는 남편이 먹고 있던 약밥을 빼앗아 잔디밭에 집어 던져버리고는 이제는 진짜 끝이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도 당당한지 너는 이제 큰일 났다고 저를 겁주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동안 저는 짐 싸들고 집 나와서 별거를 하지 않았냐는 사실을 들먹이면서 여자가 집 나가서 가정에 소홀했으니 제가 파탄의 원인인 유책사유자가 되는 거 모르냐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니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보기라도 할 텐데 요즘 인터넷도 잘 되어 있어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그게 틀린 사실이란 것쯤은 순식간에 알 텐데 그런 노력조차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들은 정보만 가지고 떠들어대니 우습지도 않더군요. 제가 집을 나갔던 건 사실이지만 집을 나가라고 먼저 말한 것도 남편이고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렀던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건 몰랐나 봐요. 남편이 틀렸다는 걸 딱히 정정해주지는 않았어요.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길지가 않으니 각자 가져온 만큼 다시 나누는 건데 정확하게 반반 결혼을 했으니 더 줄 것도 덜 줄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돌이 운운하며 배우자의 의무만 강조하고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남편이 시어머니 병수발 안 들고 뭐하고 있냐고 보내던 문자들이 증거가 돼서 남편의 희망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하게 되었네요. 위자료라고 해봐야 안 받아도 그만인 적은 액수였지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합의하자며 구질구질하게 구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안 받을 수가 없어서 탈탈 털어 받아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요즘 이혼한 게 흠이 되긴 하나요. 지금은 당당한 돌아온 싱글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도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남녀평등을 운운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녀평등 운운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던 전 남편 때문인지 정말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 남편처럼 자기가 유리할 때만 남녀평등을 운운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유심히 살펴보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이러면 이런 대로 쭉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앞길에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 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획대로라면 지난달에 결혼식을 했어야 할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친구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한 제가 파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어딘가에는 털어놓아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요.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와는 1년이 조금 넘게 연애를 했어요. 만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한 모습과 저를 항상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게 참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그런 건 아니고 저를 포함한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고요. 진작에 건물 믿고 놀 생각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지원했는데 중소기업 한 군데에서만 연락이 왔고 더 도전해볼까 고민하다가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출근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들고 다니던 가방들을 유심히 보던 한 여자 선배가 그것들 다 가짜냐고 좋아 보인다고 어디서 샀냐고 묻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부모님이 사주신 진짜라고 하니 부모님이 돈이 많냐고 또 시비를 걸어왔어요. 자꾸 신경을 긁어대니 저도 그냥 건물 몇 개 가지고 계신 건물주라고 했는데 그게 화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이후로 동료 중 몇몇이 저더러 서민 체험하려고 일하냐며 비아냥거리더니 툭하면 저더러 밥 사라 술 사라 그러더군요. 한마디로 절 호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만 해도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 거절도 잘못하는 성격이라 답답하게 당하기만 하다가 결국 회사 다니면서 이직은 포기하고 그만두고 1년을 더 준비해서 지금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름의 사정 때문에 개인적으로 틈만 나면 뭐 하나 뜯어먹으려 달라붙는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엄청 싫어했고 남자친구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물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달리 보는 게 싫어서 그냥 조그맣게 장사를 하시고 계신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남자친구의 경우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과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연금이라고 해도 넉넉치가 않아서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한 달에 얼마씩 보태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경우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재정 상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4천만 원을 모아둔 상태였고 저는 3천만 원과 외제차 한 대가 있었어요. 이때도 저는 부모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김칫국이라도 마시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 후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절대로 건물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첫 직장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보셨기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초밥을 좋아하신다길래 유명한 일식집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결혼식과 집 문제, 그리고 혼수 예단 등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그러면 똑같이 5천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참에 혼수도 반반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듣자 하니 당신 아들이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더 많더라며. 그러니까 혼수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좀 치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차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따지고 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 친정부모님께서 그럼 혼수는 저희가 하는 대신 예단은 생략하겠다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긴 했지만 더는 말씀을 못 하시고 알겠다 하셨습니다. 결혼식 비용의 경우 저희 부모님은 양가가 반반 부담하고 축의금은 저희가 다 갚기를 바라셨지만 시부모님은 축의금 들어온 걸로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질 줄은 몰랐네요. 양가 부모님이 1억이나 보태주시고 저희가 모은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서울에서 매매는커녕 전세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어차피 결혼하면 다 알게 될 텐데 뭘 그리 숨기냐며 그냥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당신들 도움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숨기는 게 더 웃기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닌데 숨기고 감추느냐고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거라면서요. 하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만난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알아온 맛집이라며 저를 어떤 식당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긴 바로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건물 하나만 있어도 평생 놀고 먹을 거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왠지 지금이 사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라고 느껴지더군요.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속이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죄책감까진 아니더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실 이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건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거랑 건너편에 있는 거 2개,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 불편한 정적이 흐른 것 같았어요. 몇 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남자친구는 저더러 알고 봤더니 능력자였네 라면서 너는 참 좋겠다고 연신 부럽다는 식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럽다고는 말하지만 크게 놀라지도 않고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그때가 돼서야 마음이 살짝 놓이더라고요. 왜 진작에 말 안 했냐고 묻길래 제가 첫 직장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라며 원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더 심하다면서 자긴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그런 거 없다고 걱정 말고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을 굳게 믿었고요. 며칠 뒤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어요. 시간 되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남자친구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도무지 짐작 가는 바가 없어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차를 끌고 알려주신 장소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가 같이 나와 계시더군요. 누나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쩐지 비싼 티가 나더라니 부잣집 딸은 다른 애라며 웃더라고요.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심각한 표정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본론만 말씀하시겠다며 왜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달리 드릴 말씀도 없고 해명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우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제 차키를 보더니 그럼 차도 부모님이 사주신 거냐고 묻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빌려 타도 되냐면서요. 보다 못한 남자친구 어머니가 옆에서 헛소리하고 있을 거면 나가 있으라고 언니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당신들에게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냐면서 그래도 아들이 장가간다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보태주겠다 하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면 굳이 당신들 돈까지 가져다 써야 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당황스러웠고 저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라서 일단은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건데 없는 사람 주머니 다 털어가면 너랑 너희 부모님 마음은 편하겠냐며 한번 잘 이야기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보는데 이해가 가면서도 어이가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남자친구도 누나한테 들었다며 이미 제가 어머님이랑 만난 걸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뭐하러 말씀드렸냐고 하니 자기는 며느리가 부잣집 딸이라고 하면 좋아하실 줄 알고 별뜻 없이 이야기한 거라며 저를 난처하게 할 줄은 몰랐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5천만 원이 자기 집에서 정말 큰 돈은 맞고 벌써 신호가 그럼 자기 재혼할 때는 얼마 해줄 거냐고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면서요. 남자친구는 자기도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제가 첫 직장에서 있었던 사연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면서 일이 이렇게 되어서 면목 없다고 원한다면 헤어져 주겠다고까지 말을 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반응에 저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아무리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헤어져 주겠다고까지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가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닌데다가 사실 제 돈도 아닌 걸 가지고 유세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고민해봐야 결국 답도 안 나온다는 걸 깨닫고 이튿날 저는 부모님께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잘 됐다고 하셨어요. 하나뿐인 딸 굳이 힘들게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 보고 있기 딱 했다면서 이렇게 된 거 집은 당신들이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평수 아파트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드렸네요. 밤새 마음 졸였을 남자친구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상대로 정말 잘 됐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겠다면서 자기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다고요. 행복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괜히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숨겨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나 싶은 반성까지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미 원하시는 대로 결론이 났으니 저도 이번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장소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보셨다며 또 다른 제안을 던지셨습니다. 생각해보니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더래요. 당신들하고 신호 먹고 사는 게 해결만 되면 그깟 5천만 원이 돈이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처음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이렇게 말귀가 어둡냐며 답답해 하시더니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결혼에 보태주시려던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낼 테니까 카페 같은 거 하나 하게 해달라 하시더군요. 황당한 제안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저더러 네 건물도 아니고 네 부모 건물인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냐며 발끈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건 부모님께 여쭤볼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고 남자친구도 지금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는 거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빨리 오라고 했어요. 약속 장소가 남자친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저와 어머님이 같이 있다고 해서인지 불이 나게 왔더군요. 방금 있었던 대화를 설명하려고 하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당신이 하신다며 저를 막으셨어요. 남자친구는 한참을 듣고만 있더니 저에게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되묻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 돈 벌 생계수단이 생기면 자기가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우리도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지 않냐고요. 저는 결국 가방에 있던 노트랑 펜까지 꺼내서 숫자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의 계산이 왜 가당치도 않은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지금 자기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며 갑자기 테이블을 쾅 치시고는 별꼴을 다 보겠다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며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물어보시면 한번 알아볼게요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하더군요. 알아볼 이유도 가치도 없다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남자친구는 무조건 저희 부모님한테 안 될 땐 안 되더라도 한번 물어라도 보라고 하더군요. 물어보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요. 자기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냐면서 결정은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하실 문제이니 꼭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아주 잘 봐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헤어지겠다고 나오던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흔쾌히 집을 해주신다고까지 하셨으니 그 점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는 건가 싶은 확신까지 들기도 했어요. 자기는 거지근성 그런 거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제 보니 누구보다 앞장서서 뭐 하나라도 더 빼먹을 게 없나 계산했던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빠 말대로 물어볼 테지만 후회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때 솔직히 마음속에서 이 결혼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다시 이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께서도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새로 튀어나온다고. 솔직히 장사하게 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보아하니 이것도 해준다고 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뭔가를 해달라고 할 것 같다 하시며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이었고 이미 이젠 더 이상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한몫 챙겨보려는 지 가족들과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그 어떤 미련이 남아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 때문만이 아니라 저도 이 결혼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면 남자친구하고 잘 정리하라고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차마 남자친구를 마주하고 헤어지자 소리를 할 자신이 없어서 문자로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많이 놀랬는지 당장 저희 집 앞으로 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정나를 한 번 더 봐야겠다면 헤어지는 마당이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올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끝까지 저희 집까지 찾아오겠다며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보니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다시 돌려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직접 단판을 짓지 않는 한 이 상황이 끝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남자친구 본가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남자친구 부모님이나 누나는 제가 헤어지자고 한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지라며 카페가 날까 식당이 날까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자기 가족들한테 미리 설명하지 않았는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아주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파혼까지 선언하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한편으로는 아주 거만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꼴을 보다 못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파혼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랑 얘기도 안 하고 오자마자 그 말부터 꺼내는 법이 어딨냐며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잘 설득해보겠다고 매달리더군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혹시 상가해달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며 치사하고 더러워서 하란데도 이제 안 할 거라 하셨습니다. 안 해줄 거였으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사람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뭐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언제 된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말을 딱 잘라버리고 그냥 처음에 저희 부모님과 했던 약속대로 저희 집에서 집 사주고 혼수해오면 더 바라는 것 없이 결혼 허락할 테니까 파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라고요. 그 와중에 멍청한 언니는 그래도 여자가 시집 오는데 예단은 해와야지 않겠냐며 보니까 신혼집도 작은 평수로 하는 것 같은데 혼수에 헛돈 쓰지 말고 자기한테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면 안 되냐고 그러대요. 바로 방금 전에 파혼 선언을 하러 왔다고 똑똑하게 전했는데도 자기들 욕심에 파혼하게 된 거냐 미안하다 사과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었지만
아주 두 사람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번갈아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어이가 없는 걸 떠나서 화까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이런 소리까지 하기 뭐하지만 왜 이혼을 당했는지 알 것 같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이 결혼을 어머님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지 말지 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보아하니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도 언니도 이 결혼을 빌미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한 것이지 어디 저당 잡힌 것도 없이 등골만 쪽쪽 빨리는 호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은 거면 적어도 구미가 당길 만한 동등한 조건을 제시해야지. 저나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이 있는 대로 퍼주기만 하는 자선사업가라고 생각하신 거면 큰 오산이라고. 저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기 싫다고 말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저를 찾아오지 말아달라 한마디 더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한 건지 저보고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하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결혼해달라고 찾아와도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가 바라던 바라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웃으면서 한마디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고 큰소리치던 어머님의 말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끝까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더군요.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오고 퇴근 시간 맞춰서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는 제가 자기 인생의 동아줄이었다는 둥, 희망의 불빛이었다는 둥, 통하지도 않을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래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오빠네 어머니가 한 말이 기억 안 나냐. 어차피 이제는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실 거다 했더니 가족들하고는 연을 끊을 테니 자기와 다시 시작하자고 아주 구차하게 매달리더군요. 내가 대체 뭐길래 가족들하고 연까지 끊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오빠야말로 집안의 기둥 아니겠냐고. 온 가족이 오빠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남이 집 기둥 뽑아가면서까지 결혼할 생각 없다고 빈정대면서 몇 번을 찾아와도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 그만 가보라고 남자친구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 뒤로부터는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마음이 좀 누그러졌냐며 연락을 해오길래 과감하게 제 연락처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당분간은 여러 가지를 배워보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요. 부모님은 당신들 능력 닿는 만큼 제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싶으시다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보라고 절 응원해 주셨어요. 저도 마음가짐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할 수 있는 행복을 감사하게 누리는 쪽으로요.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이 건물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않으려고요.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적어도 저나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게 어떤 건지 미리 알고 있어도 그것에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로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자격지심에 찌든 신우가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더니 급기야 이런 똥까지 치우게 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녔고 입사까지 같은 해에 한 회사 동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사내연애를 1년 넘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사내연애를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공개연애로 전환했을 때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열화와 같은 응원에 남편도 저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 다 취직 준비한다고 조금 오랜 시간을 쏟아부어서 결혼이 조금 늦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안정된 직장도 가졌겠다. 이제 하루빨리 가정만 꾸리게 된다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둘이 같은 회사에 벌이도 비슷하니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되면 안정적인 가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서로를 다 소개를 시켰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저지만
남편도 나이가 있다 보니 시댁 쪽에서 남편 결혼을 하루라도 빠르게 올리길 바라시는 눈치셨는데 은근 신우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시댁 근처에서 작은 기사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시고 남편보다 3살이 많은 신우가 가게 일을 돕고 있었어요. 이미 시작부터 신우와는 악연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어디 감히 동생이 누나를 두고 결혼을 먼저 하려고 드냐며 무조건 결혼은 자기가 먼저 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아주 생떼를 쓰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런 신우 눈치 보면서 달래듯 돌려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주 혀 깨물고 죽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신우를 말리느라 결국 시부모님께서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저희에게 급할 거 있냐고 누나가 먼저 시집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남편을 인사시켰었는데 친정에서는 이미 결혼을 허락하시고 날짜만 기다리고 계셨던 터라 인연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법이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나이가 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며 조금 불쾌해하셨습니다. 당시 남편 말로는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다 했는데 남편이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신우가 결혼할 상대는커녕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쯤은 어렴풋이 눈치 정도는 이미 채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감히 손윗사람인 자기보다 먼저 결혼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였겠죠. 시어머니도 신우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말하셨던 거지. 진짜로 신우가 결혼할 때까지 저희 결혼을 미룰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당시에는 남편과 제 사이도 좋은 편이어서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제가 헤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그때는 남편과 제가 나서서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신우는 무시하고 저희끼리 먼저 결혼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웠던 건 신우가 정말로 작심하고 남자를 찾은 건지 자기보다 먼저 결혼하게 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한 그날로부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시부모님 앞에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우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믿지 않았는데 신우가 진짜 결혼할 사람이라고 집으로 데려온다는 말을 했을 때 시부모님 두 분 다 드디어 우리 딸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고 좋아하셨대요. 딱 그때까지만 말이죠. 그리고 결혼한다는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시부모님이 아주 울상이 되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공장과 공사판에서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었고 기사식당에도 현장 사람들하고 자주 와서 식사하고 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사하러 들락날락하면서 신우와 인연이 생기게 된 거지요. 시부모님은 딸이 처음으로 집에 소개까지 시킨 남자인데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하고 신우가 이 남자하고 꼭 결혼해야겠다고 드니 어쩔 수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저희야 신우가 하루빨리 시집가는 걸 바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신우가 하루빨리 시집을 가는 편이 더 나았지요. 신우의 결혼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도 남편 시켜서 시부모님께 저희도 날을 잡겠다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같은 해에 두 자식들을 동시에 결혼시킬 수 있겠냐면서 저희들은 기다린 김에 해가 바뀔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1년이나 더 기다린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게 다 신우 때문에 결혼식이 늦어진 거나 마찬가지니 결혼 전부터 신우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꼭 신우만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신우가 어깃장 부리는 거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이해하라고 강요하던 시어머니도 그 앞에 해야 하는 말은 다 하지만 결국 자기 가족들 뜻을 맞춰주는 남편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전부 신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아무튼 신우 덕분에 그렇게 저는 사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있는 아주버님이 생겨버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도 결혼하고 저희도 그 해를 넘겨서 결혼을 하게 되고 해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그렇게 사이좋아 보일 수 없던 신우와 외국인 아주버님의 사이가 차차 틀어지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사실 저는 저 두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지내겠냐고 속으로 결혼 전부터 생각했던 사람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수 없다는 건 이미 예상하던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아주버님은 정말 자기 기본적인 의사표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할 줄 아는 말도 외국인 아주버님이 일하는 공장이나 공사판 일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회화 정도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어 대화가 통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에 따뜻한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성격도 느긋한 편이더라고요. 반면에 신우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성격이고요. 그렇게 자기 남편이라고 우리 앞에선 자랑하듯 치켜 세워줬지만 사이가 좋은 것도 한때였고 두 사람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데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둘이서 무슨 일로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데 신우가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 끼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신우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짐 싸들고 자기 친정에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신혼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빈도가 이틀에 한 번꼴로 잦아지니 정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신우가 왜 시어머니 댁 냅두고 우리 집으로 오게 하느냐고 눈 감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고 직접적으로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니 더 어이가 없어져서 두 번 다시 신우가 저렇게 집 나오면 받아주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남편의 설명으로는 시부모님이 신우가 결혼할 때 딱히 반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내켜하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아주버님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하고 있었다고 하고 신우가 시부모님 기사식당 일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신우가 음식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와서 정말 간단한 뒤치다꺼리만 도와주는 게 전부였다고 하네요. 그러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받아가는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그 벌이를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힘든 상황이다 보니 시부모님이 급여로 주는 돈 외에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신우 생활비에 보태주시고 계셨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하고 친정인 시어머니 집으로 몇 번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빈도가 잦아지다 보니 시부모님 쪽에서는 더는 두고 보기 힘들다며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말도 안 통하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보다 시부모님이 생활에 보태라고 주는 자기가 일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그 100만 원 푼돈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혼하고 스스로 일을 더해서 1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입금해주는 자기 부모님의 돈을 선택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 남편은 누나가 사정이 딱하니 좀 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더 신우가 시부모님 등골을 파먹으면서 부부싸움 뒤에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꼴을 볼 수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싸들고 온 짐을 다시 챙겨나가 집으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집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군요. 남편한테 문 열어줄 생각하지 말라고 울음장을 놓았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집 나온 사람을 밖에 세워둘 수가 있겠냐며 기어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신우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염치는 진작에 어디다 팔아치운 건지 자연스럽게 매번 내주는 방에다가 자기 짐 풀어헤치고 배고프다며 냉장고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이대로 뒀다가는 이거 뭐 신우와는 한 집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다는 생각에 신우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렇게 공짜로 받는 돈이 좋아도 그렇지. 신혼집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들락날락 하시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신우는 제 말에 도끼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기 시작하더니 저보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냐며 저한테 뭐라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지금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나 알고 있냐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그 울분을 쏟아내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너만 아니었으면 자기도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을 거고 지금 저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거라며 자기가 선택해 결혼을 한 걸 마치 저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한 결혼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남편도 신우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신우의 어거지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지 누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웬일로 제 생각대로 따라주는 남편에 힘입어 저도 신우에게 몇 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 결혼이냐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결혼 반대한 게 누구고 시키지도 않은 결혼 억지로 한 게 누구냐고 따졌어요. 시부모님이 주시는 그깟 돈 100만 원이 아쉬워서 말도 안 통하는 결혼 상대와 살림꾼이고 매번 싸우고 참아가며 살고 있는 게 더 멍청한 거라고. 정말 신우 생각에 이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게 된 결혼이라면 하루빨리 이혼하고 신우 혼자 스스로 일어날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매번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 나오듯 동생 집에서 신세를 지실 거냐 따졌습니다. 신우가 수세에 몰리자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눈물이냐면서 저도 강하게 나갔는데 신우한테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한 소리 하던 남편은 자기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쪼르르 지 누나한테 가더니 왜 우냐고 울지 말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저거 딱 봐도 연기하는 거라고 여자 눈물에 속지 말라고 남편한테 한 소리 했지만 가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며 저보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어쨌든 신우가 의지할 곳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찾아온 건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지금이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신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냐며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도움은 무슨 도움이냐고. 신우에게 도움받을 정도로 어려운 일 생기지 않을 것이고 만에 하나 진짜 생겨도 절대 신우는 찾을 일 없을 테니 오늘을 마지막으로 신우를 받아주는 것도 끝이고 신우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으로 찾아올 생각 말라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신우가 이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시부모님께 낱낱이 전부 말해버리겠다고요. 아무튼 제 경고가 제대로 통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 신우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건지 그날 이후로 신우가 저희 집에 짐 싸들고 찾아드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 입장에서는 신우에게 매정하게 대한 제가 미웠긴 했겠지만 정작 문제의 이유인 신우가 찾아오지 않으니 남편과 제 사이는 금방 풀어졌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남편과 신우의 일로 사소한 말싸움은 있었었지만 전반적으로 남편과 저희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들기지 않는 신우가 없으니 저도 괜한 걸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며 보내다 보니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아이가 있는 상황이고 결혼도 생각보다 더 늦게 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늦지 않게 찾아와준 아이한테 참 고맙고 기뻤습니다. 이 소식에 친정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도 기뻐해 주셨고 모처럼 양쪽 집안이 다 경사가 났다며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딱 한 사람, 신우만을 제외하고요. 저희 결혼할 때와 똑같이 어떻게 자기가 애가 없는데 어떻게 동생이 더 먼저 애를 갖냐면서 저 때문에 아주 족보가 꼬이게 되었다며 말도 안 되는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때도 당했던 게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신우가 저러는 걸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 걸까? 그런 말을 들어도 짜증도 나지 않았고 신우한테 쩔쩔매던 시부모님마저도 당연히 축하해야 하는 일에 왜 찬물을 끼얹느냐며 신우를 나무라셨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휴직을 해야 할 테고 그때가 되면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손주를 봐주고 싶지만 보다시피 식당 일이 바빠 그럴 여력이 안 되겠다 하시면서 대신에 저희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도 넉넉했고 저도 아이가 어린이집을 들어갈 나이가 되면 다시 복직할 계획이 있었으니 딱히 안 주셔도 되는 돈이었지만 굳이 주신다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지원금을 주겠다 말씀하신 지 한참 뒤에 제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그간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던 신우가 웬일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매번 싸들고 오는 짐이 없는 걸 보니 이번엔 부부싸움 때문에 도망 나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신우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부터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내 돈을 그렇게 뺏어갈 수 있냐며 임신한 게 유세냐고 따지고 들면서요. 말인즉슨 아이가 태어난 뒤에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그 돈이 그동안 신우에게 지원해 주던 돈과 같은 돈이었던 겁니다. 시부모님 딴에는 여태껏 신우에게 지원을 해줬으니 이제는 저희 차례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동안 신우에게 주던 걸 멈추고 그 돈을 저희에게 주시기로 정했다는 거죠. 저야 그 사실을 당연히 몰랐었는데 신우는 저보고 아주 악랄하다며 어떻게 애를 앞세워서 내 돈을 뺏어갈 생각을 다 했냐고 욕을 하더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변명이나 해명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신우한테 이까짓 일로 시달리기도 싫어서 신우한테 그러게 나이도 있는데 좀 노력 좀 하지 그러셨냐고 결혼도 나보다 일찍 했으면서 한 발 늦을 수가 있냐 빈정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는 제가 그렇게 덤벼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잔뜩 당황해서는 지금 한 말 그대로 시부모님한테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그러라고 사실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신우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겠다 말하고 안면물수 해버렸습니다. 신우는 그 길로 시부모님께 가서 미주알고주알 있었던 일을 전부 과장해서 전했나 본데 시부모님도 단호하게 여태 지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이젠 동생네가 받을 차례라며 신우 말을 딱 자르셨나 봐요. 그렇게 신우는 또다시 시댁과 저희한테 연락을 끊고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신우가 다시 저희와 시부모님 앞에 나타나게 된 건 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신우는 자기도 아이를 가졌다며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있는 대로 내밀면서 자기도 곧 아이가 태어나니 다시 자기 부모님한테서 지원금 100만 원을 다시 받아야겠다며 저보고는 그 돈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짜증나거나 어이가 없기보다 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 100만 원이 뭐라고 포기하지 못해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 그걸 가지고 신우한테 그게 내 거네 네 거네 싸웠다가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외벌이로 벌어온다고 한들 저희가 못 먹고 살 정도도 아니었으니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넘보지 말라는 신우 앞에 알겠다고 그 돈은 전부 신우 거 하라고 신우를 달랬어요.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신우도 어떤 이유로든 저희 앞에 나타날 일이 없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신우가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그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급한 일이 있다는 말에 부랴부랴 찾아간 시댁에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있는 신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눈시울이 시뻘건 게 이미 울 만큼 울어서 더 이상 짜낼 눈물도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꺼내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아주버님은 사실 본국에 가정이 따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월급에서 본국으로 보내던 그 돈은 자기 나라에 있는 진짜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던 돈이었다고 합니다. 신우나 시부모님 모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우가 여태까지 시부모님한테 받으며 모아놓은 돈마저도 다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신우와 결혼을 한 것 또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 사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시부모님 덕분에 혼인신고조차 올리지 않아서 외국인 아주버님한테는 그게 오히려 땡큐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당연히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는 크게 관심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살짝 놀라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른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시네요. 자식 키워본 부모 입장으로 애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똑같은 일이라면서 곧 태어날 신우아이를 저랑 남편 호적에 올려서 저희가 키우라고 하시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신우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저희가 곧 태어날 신우의 아이만 거둬준다면 신우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법한 소리겠지만 저한테는 미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쩌건 간에 제가 신우아이를 키워야 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 같다고 거절하니 신우가 입에 거품을 물고는 이유가 왜 없냐고 이해도 저 때문에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도 저 때문에 했다고 애도 저 때문에 가졌다고 하고 그러니 자기 애도 제가 키워야 한다고 하니 정말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던 건 옆에서 신우 거들면서 그래도 우리가 애 키우는 집이라 얼마나 다행이냐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던 남편과 신우 애만 맡아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놈의 100만 원은 만능 해결책도 아니고 어차피 신우가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저한테 주기로 한 돈이었는데 그걸 빌미로 저러고 계시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깟 100만 원 저는 필요 없다고 하니 그래도 애 키우려면 돈이 들 텐데 그냥 줄 때 받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우애를 거둬가는 건 그냥 당연한 거란 듯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 어중간하게 말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것에 제가 책임질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알고나 계시냐고 한마디 했어요. 저도 이런 대우 받으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까지 100만 원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냥 그 아이는 시부모님 호적에다가 올리고 신우가 100만 원씩 받고 지 자식 키우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든 이야기는 저한테 직접 하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나왔어요. 법원에서는 제가 비록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신우의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라고 발언했던 부분이 이유가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부모님의 잘난 그 100만 원은 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저에게 평생을 지급하게 되거나 이혼 소송 위자료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겠지요. 신우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우 본인한테 있는 것인데 시부모님은 신우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 숨기면 다시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신우의 아이를 남편 호적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혼남 딱지가 붙었으니 애까지 딸려있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이었다네요. 아무쪼록 신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하루빨리 인정하셔야 그 집구석에도 평화가 찾아올 텐데 저 꼴을 보아하니 그러긴 글른 것 같아요. 아이는 친정부모님이 돌봐주시기로 하고 저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있던 가운데 제가 몸담았던 직장이 남편과 같은 직장이었으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꺼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보니 저와 남편의 이혼 소식이 사내의 소문처럼 돌기 시작했고 그걸 견디다 못한 남편이 알아서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행스럽게 이미 수리된 사직서지만 회사에서도 제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일할 기회를 마련해줬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 혼자 애딸린 이혼녀가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남편도 똑같이 애딸린 이혼남이 되었고 그래도 저는 적어도 그 아이가 제 아이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데 비해 저는 그만둔 직장까지 다시 되찾았으니 남편보다는 제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거라도 위안 삼아 제 아이 앞으로 부족함 없이 잘 키워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